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숲속 깊은 곳에 지어진 벙커. 그곳은 한 남자에게 자유이자 안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곧 비극의 무대가 되었죠. 그에게 벙커는 피난처가 아니라 가족과 자신을 파멸로 이끈 마지막 감옥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외곽에 위치한 노스밴드. 이곳은 서울시 서초구 크기와 비슷한데 인구는 4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약 7,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죠. 그야말로 작은 경범죄도 잘 일어나지 않는 한산한 시골 동네입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22일 오전 8시 45분, 교회 주택가 끝자락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발생한 화재 사건이라 빠르게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때마침 산책을 하던 이웃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바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불 났는데요.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요, 빨리! 곧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 이곳은 41살의 아버지 피터와 어머니 리네트, 그리고 그들의 딸인 19살 케일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 안은 연기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소방관들 역시 1층에 위치한 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며 한 발 한 발 진입하던 그때 한 소방관의 눈에 이상한 형체가 들어왔죠. 중지! 여기 이상한 게 있어! 연기 사이로 손정등 불빛이 스치자 이 바닥에는 까맣게 탄 시신 2구가 드러났습니다. 이 시신은 리네트와 그녀의 딸 케일린이었어요. 소방관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터를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했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모두 진압된 후에도 피터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잔해물 아래 피터가 깔려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경찰들은 이 사건이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네트와 케일린이 총에 맞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심지어 이들 시신에 남은 흔적으로 봤을 때 총격은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은 흔적들은 사건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의 난로 위에는 타다 남은 플라스틱 연료통이 있었고요. 또 집 주변에서 7개의 가스통이 발견되었어요. 딱 봐도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계획 범죄로 보였습니다. 즉, 살인을 저지르고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거죠. 한편 집 수색을 이어나가던 경찰은 금고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적적으로 불에 타지 않은 하드 드라이브가 있었는데요. 안에는 오래 기록해둔 설계 도면과 메모, 그리고 수많은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체 이게 뭐지? 생각했죠. 가장 최근에 촬영된 영상을 재생하자 피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리네트의 남편이자 케일린의 아버지, 그리고 유일하게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인물이죠. 영상 속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내와 딸을 죽일 거야. 그리고 벙커에서 삶의 끝을 맞이하겠지. 솔직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보다 벙커에서 살면서 은행이나 약국 털고 사는 게 훨씬 더 흥미롭지 않겠어? 이게 무슨 소리죠? 범죄 예고 영상인가요?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우리는 피터의 어린 시절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만의 세상에서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피터와 리네트의 관계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오르간주에서 친구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리네트가 처음에는 피터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그닥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 친해질수록 그의 다정함과 성실함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네트의 언니 또한 그녀에게 매번 이렇게 말했죠. 리네트, 저런 남자 없어. 얼마나 다정하고 좋아. 쟤 놓치지 마.
라고요. 그리고 다들 좋은 남자다. 결혼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그녀도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면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 있죠. 그리고 그녀의 입장에서도 폭력성도 없어 보이고 결혼하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연애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들의 사랑은 딸 케일린의 탄생으로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리네트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녀는 장애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피터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막중한 부담감은 심각한 우울증과 편집증으로 이어졌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 부부에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아빠 피터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막중한 부담감은 심각한 우울증과 편집증으로 이어졌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들 부부에게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사실 조금 힘들어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피터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욕망이 반영된 걸까요? 어느 순간 종말론에 깊게 심취했습니다. 심지어 곧 시작될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 벙커를 짓기 시작했어요. 피터의 집과 멀지 않은 거리인데 차로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는 벙커 짓는 과정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벙커 건설에 사용된 자재는 대부분 숲에서 얻었죠. 이것도 왜인 줄 아세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벙커의 위장이었거든요. 종말의 날 자신을 공격해올 침입자들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벙커를 지하 2층으로 건설한 후에 여러 개의 출입구를 만들었죠. 유사시 탈출을 대비한 겁니다. 또한 벙커의 입구들은 밖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숲에서 구해온 나무 판자로 덮어 위장했죠. 이 내부는 피터의 치밀한 계획을 반영하듯 기능적이고 방어적이었습니다. 금속 쓰레기통으로 만든 난로와 환기 시스템, 군용 침대, 심지어 자급자족을 위해 수도 시스템까지 설치했죠. 또한 벙커 안에는 식량과 물, 무기, 방탄복 등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 피터는 현실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든 이 벙커는 세상과 단절되고 자신의 방식대로 생존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피터에겐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죠. 그는 벙커를 준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컴퓨터 수리 기술자로 일을 하면서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밤이 되면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8년간 이어진 이중생활이었어요. 하지만 2012년 초, 이 피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벙커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벙커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부 설계도를 그리거나 생존 전략에 몰두했습니다. 이 피터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딸 케일린이었는데요.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해. 맨날 세계 종말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만 한다니까? 케일린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케일린에게 최악의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2012년 4월 21일 밤 11시, 피터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벙커를 짓기 시작한 게 2004년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벙커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면 가족들이 무서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죽여서 편하게 해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미쳤어요.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냥 내가 다 깔끔하게 죽여줄게. 그게 더 좋을 거야. 피터의 계획은 리네트와
케일린을 한 방에 몰아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요즘 대학 때문에 바빠서 엄마랑 시간도 많이 못 보냈잖아. 오늘은 둘이 같이 자면서 시간도 보내고 그래. 아빠는 네 방에서 자면 돼. 라면서 아내의 방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했죠. 케일리는 생각지 못한 아빠의 제안에 좀 당황했지만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리네트 또한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잘 생각에 너무 기뻤고요. 두 사람은 의심 없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죠. 하지만 이른 새벽,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총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피터는 잠든 두 사람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무리 새벽이라도 총소리에 이웃들이 놀랄만도 한데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집안에서만 소리가 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들도 깨지 않았죠. 순조롭게 가족을 살해한 뒤 피터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는 준비해둔 휘발유통을 난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불에 타도록 금고를 열어놓았고요. 이 부엌을 중심으로 불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화재를 키우기 위해 집 주변에는 가스통을 설치해놨고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 후 피터는 유유히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벙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힙니다. 이웃의 신고 덕분에 화재 진압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만약 불이 몇 분만 더 계속되었다면 피터의 증거인멸 계획은 성공했을 겁니다. 일단 경찰은 하드 드라이브 속 자료를 바탕으로 그를 추격했습니다. 이 안에는 벙커를 건설할 때 기록한 영상과 설계 도면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피터의 벙커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경찰은 피터가 숨은 벙커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어요. 수사는 점점 더 난항을 겪었죠. 그런데 어느 날 캐스케이드 산맥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이 우연히 산책로 입구에 주차된 피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의 행방을 좁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이곳 산책로가 평소 인적이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아직 피터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자국을 쫓아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2012년 4월 27일, 경찰들은 마침내 피터의 벙커를 발견했어요. 벙커 내부에는 약간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그들은 폭발물로 무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먼저 그를 제압하기 위해 벙커에 최루가스를 투입했어요. 그러자 내부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는데요. 하지만 피터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22시간의 긴 대치가 이어졌고 경찰은 벙커의 구조상 피터가 다른 통로를 통해 도망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벙커 지붕을 폭파해서 빠르게 벙커 안으로 진입하기로 합니다. 펑! 마침내 열린 벙커 안으로 들어간 순간 피터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도 미리 계획해 놓았던 거예요. 경찰이 자신을 찾아내기 시작하자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며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신 옆에는 경찰의 무전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장비가 놓여 있었는데 이를 통해 피터가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그의 시신 옆에는 한 쪽지가 있었는데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게는 탈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죠. 경찰이 나를 찾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 피터의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했던 한 남자의 내면의 어둠이 어떻게 그의 가족과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벙커는 그가 갈망하던 안정과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의 안식처이자 감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왜곡된 신념과 고립된 사고가 얼마나 쉽게 파괴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욕망에서 출발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종말론적 사고까지 변질되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한다는 착각 속에 잔혹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신념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서로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켈리 클레이튼. 그녀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20대 중반 안정적인 교사 일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내 꿈을 찾아야겠다 싶었고, 오랫동안 자신의 꿈이었던 모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생각대로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단 칵테일 바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칵테일 한 잔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그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켈리는 헉 하면서 한눈에 반하고 말아요. 훤칠한 키에 운동한 듯 딱 벌어진 어깨. 사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바로 아이스 하키 선수 토마스 클레이튼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번호를 주고받았고 데이트를 즐기다가 결국 사랑에 빠졌어요. 열정적인 연애를 하다가 곧이어 결혼을 결심하죠. 모든 건 순조로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스러운 두 아이, 첫째 딸 찰리, 둘째 아들 쿨렌이 생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갑니다. 이때쯤 남편 토마스는 아이스하키를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차려서 사업가로서의 뛰어난 면모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7, 8년을 이어오던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저녁. 엄마 켈리가 혼자 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토마스는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함께 포커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셋만 함께 집에 있었죠. 밤 10시 모두가 잘 준비를 한 시각, 켈리도 아이들을 재운 후에 자기도 침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자마자 고단한 하루였는지 금세 잠에 들었죠. 그 시각 토마스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린다 밀러를 포함해서 5사람이 함께 포커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은 다소 평범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포커게임 중에 우연히 나온 오두막집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게임을 하던 중 한 친구가 사냥용 오두막을 운반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걸 들은 토마스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해요. 왜냐면 마침 그는 지역에서 화재와 홍수로 피해가 났을 때 복구하고 지원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두막집을 운반해줄 이 대형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흔쾌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지금 직원에게 전화해서 말해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곧장 전화를 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어라?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당황하던 그는 집에 핸드폰 두고 온 것 같다면서 그 자리에 있던 린다에게 전화를 빌립니다. 밤 10시 50분, 이때 그는 자신의 회사 전 직원이었던 마이클 비어드에게 전화를 걸었고 알바를 제안했어요. 내 친구가 필요한 일이니 네가 장비 좀 가져가서 일 처리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요. 몇 분의 통화 후에 자리로 돌아온 그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포커게임을 즐겼습니다. 한편 그때로부터 40분이 지난 밤 11시 30분, 아이들과 켈리가 모두가 잠든 자택에 갑자기 현관에 불이 켜진 거예요. 센서 등이 켜진 건데 누군가가 은밀히 집 안으로 잠입한 겁니다. 손에는 묵직한 망치가 들려 있었죠. 남성은 정확한 목표가 있는 듯 바로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잠든 켈리를 보자마자 망치를 높게 들더니 그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퍽! 켈리는 깨질 듯한 통증에 놀라서 눈을 떴죠. 앞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을 밀친 후에 밖으로 내달렸어요. 하지만 괴한은 켈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맹렬히 쫓아옵니다. 켈리가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남성은 그녀에게 망치를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망치가 켈리 옆을 스치고 지나가서 벽에 부딪혀서 떨어졌죠. 이때 자고 있던 첫째 딸 찰리가 거실에서 쾅쾅 소리가 나니까 깬 겁니다. 엄마! 부르면서 방 밖으로 나왔는데 그 순간 아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켈리가 놀란 거예요. 결국 그녀가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살해당하는 모습을 7살밖에 되지 않은 찰리가 이걸 모두 다 목격한 거예요. 남성은 일단 켈리만 목표였는지 그녀를 살해한 후에 곧장 찰리를 지나쳐서 집 밖을 빠져나갔죠. 남성이 떠난 후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30분, 포커게임을 끝나고 토마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살해당하고 약 1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딸이 울고 있는 소리에 곧장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향한 그는 피 웅덩이 속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아내 켈리를 발견했어요. 딸 찰리는 아버지에게 강도가 들었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일단 토마스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자고 있던 막내 컬렌을 깨워서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제 아내가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끔찍한 상황에 토마스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듯 했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시신을 확인한 그들은 켈리가 둔기에 폭행당해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마스는 경찰에 집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을 둘러본 경찰은 그의 이야기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강도가 들면 집안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집에는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귀중품을 훔친 흔적도 없었거든요. 특히 경찰은 범인이 목격자인 찰리를 살려둔 게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이건 정확히 켈리만을 노린 계획범죄라고 추측했죠. 가장 먼저 주요 영해성상에 남편인 토마스를 올려둔 후에 집수색을 진행했어요. 또한 경찰은 이웃 주민들에게 사건 당일 수상한 남성 본 적이 있냐, 아니면 토마스에게 이상한 점 없었냐, 이렇게 탐문 조사도 함께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딱히 중요한 증거나 증언은 확보하지 못해서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목격자인 찰리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찰리는 경찰들과 마주하게 돼요. 그들은 아이에게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터뷰 전에 가볍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뭘 좋아하냐면서 관심사를 끌어내기도 하고 조금 친해지려고 해요. 곧이어 찰리의 상태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본격적인 질문을 이어나갔는데요. 사건 당일 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이는 힘겹게 대답합니다. 밖에서 쿵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어요. 방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엄마를 망치로 때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절 보더니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찰리야, 강도야, 빨리 도망쳐! 라고요. 이 사건 당시 켈리는 찰리를 발견하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남자의 발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도망칠 수 있게 시간을 벌려고 한 거죠. 그 다음 질문은 경찰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짙은 청바지에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남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은 옷과 마스크를 전에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죠? 그러더니 조심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윽고 아이가 꺼낸 한마디는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 아빠 닮았어요. 마스크랑 청바지가 비슷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진실이었어요. 경찰은 곧장 토마스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토마스와 함께 포커 경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가 밤 12시까지 게임장에서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증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토마스가 아내인 켈리를 살해하기 위해서 살인 청부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바로 통화 기록과 그의 회사 CCTV를 조사했고 손쉽게 살인 청부업자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토마스의 회사 직원이었던 마이클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 같지 않아요? 맞아요. 토마스가 포커를 치던 중에 린다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를 걸었던 그 직원이었죠. 그는 사건 발생 12일 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와 동시에 토마스가 마이클에게 알바를 제안했던 거예요. 돈이 부족했던 마이클은 제안에 승낙을 했고 12일 동안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경찰은 아마 그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마이클에게 걸었던 전화가 둘 사이의 신호였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사장과 직원이기도 했지만 토마스가 소유한 아파트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마이클은 그곳의 임차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그가 토마스의 잡일을 많이 도와주던 사이였습니다. 가끔은 마이클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켈리와 아이들 또한 그를 엄청 좋아했죠. 그는 재미있고 친한 삼촌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이클이 토마스의 부부집에 자주 방문하니까 아무래도 집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르게 범행을 저지르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찰의 추궁 끝에 마이클은 모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토마스가 켈리를 죽이는 대가로 1,500만 원을 제안했다고 말했죠. 사실 사건이 발생하기 12일 전에 그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토마스는 마이클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아내를 죽여달라고 알바를 제안한 거고요. 자, 그럼 그는 왜 아내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걸까요? 사실 토마스는 마을에서 3명 이상의 여성들과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켈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냐고요? 아니요. 만약 이혼을 하면 재산을 그녀와 나눠야 한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켈리를 죽이기로 계획한 겁니다. 그는 생각했죠. 켈리가 죽으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재산도 안 뺏기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28일 밤에 켈리를 죽이라고 말했고 집 열쇠를 넘겨줬어요. 그리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시각, 포커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겁니다. 밤 11시 30분, 마이클은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가린 채 켈리를 죽이기 위해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토마스에게 받은 집 열쇠가 있어서 손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켈리를 죽이기 위해 조용히 그녀의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 거죠. 그녀가 도망치게 되면서 이 모든 광경을 딸 찰리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랑 약속한 게 켈리만 살해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해치지 않고요. 일단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보던 말던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렇게 찰리는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후 마이클은 증거를 유기하기 위해 한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점에서 창 밖으로 망치를 던졌고 이후 늪으로 향한 마이클은 입고 있던 피 묻은 옷과 가방 그리고 집 열쇠를 모두 버렸습니다. 자백을 들은 경찰은 곧장 국도와 늪지를 수색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흉기인 망치와 집 열쇠, 옷가지가 발견되었죠. 피 묻은 옷에는 그의 DNA가 발견되었고 찰리가 진술한 옷과 같았습니다. 2016년 11월 마이클 비어드에 대한 재판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그는 돌연 자신의 자백을 철회하는데요. 사실 토마스와 계약을 했던 건 맞지만 살인이 아니라 방화를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고요.
토마스가 28일 밤에 자신과 가족들은 함께 친척집에 가 있을 것이니 이 집에 불을 질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이클은 토마스가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당일 자기가 불을 지르려고 집에 갔는데 아니 토마스의 주장과는 달리 집 안에는 켈리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현장을 바로 빠져나왔지만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911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서는 경찰들이 쓴 거고 자신은 모르는 이야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이클의 변호사 측은 찰리의 증언을 파고들었는데요. 아이가 사건 당일에 봤던 남자가 토마스였다고 말한 것을 파고들었죠. 근데 아빠와 비슷한 옷 입고 있고 얼굴 가리면 그 누구도 정확히 알아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검찰 측은 마이클의 증언이 거짓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그가 처음에 증거물들을 국도에 버리고 늪에 버렸다고 했고 그곳에서 실제로 그의 DNA도 발견되었기 때문에 살인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검찰 측은 찰리의 증언에 주목한 점은 아빠였다가 아니라 아빠랑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 측은 흉기였던 망치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마이클의 DNA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이클은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렇게 마이클이 유죄 판결을 받고 2달 후 이번에는 2017년 1월 9일 토마스의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토마스의 재판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마스와 사건을 연결시킬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상황 증거만 있었을 뿐이었죠. 검찰 측은 토마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토마스는 전 마이클 퇴사하고 본 적 없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직전 접선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회사에 이 사건을 의뢰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켈리가 사망하기 12일 전부터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 회사가 통신사 기록, 구글 기록 등 모든 걸 종합해서 움직임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이 덕분에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토마스 회사 CCTV에서 사건 당일 저녁에 마이클과 토마스가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모습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둘은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마이클은 회사 차량인 젓갈색 자동차를 타고 나갔고 토마스는 자신의 차를 타고 나간 게 찍혔어요. 경찰이 두 자동차를 추적해봤는데 마이클이 탄 젓갈색 자동차는 토마스의 집 근처로 간 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시가 떨어졌을 때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지만 토마스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재판부는 그에게 1급 살인죄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이 한 명 더 있는데 마크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마이클의 동네 친구였는데요. 그는 사건 당시 망을 봐준 죄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켈리가 죽음의 순간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어린 두 아이들, 이 찰리와 컬레는 이모 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7살, 3살이었던 어린 아이들은 다행히 현재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이들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편도 그렇지만 마이클도 평소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을 은혜가 아닌 어떻게 살인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다니요. 인간의 이기심과 배신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